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오늘은 MBC의 정영환 아나운서를 모시고 저희들이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히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MBC에서 2년차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정영환이라고 합니다. 언더독 마인드라는 책을 내게 됐고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개인적인 스토리를 되게 많이 녹여주신 책이라 더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듯 한데요. 궁금한 게 많으니까 네. 빨리 들어가 볼게요. 1,600명이 지원한 아나운서 시험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에 합격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면접관의 마음을 훔친 비결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사실 그 전 시험에서 면접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네네. 그걸 이제 되게 반추하면서 느낀 건데 그 전에는 용케 올라왔으니까 저는 사실 뉴미디어보다는 레거시 미디어에 막 이런 거 열심히 포장을 해서 했더니 웃으면서 불합격을 당했거든요. 불합격을 당하는 와중에도 반응이 너무 좋은데 내 이 말이 먹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면접 상황에서 온화한 분위기가 유지되는 거는 합격보단 불합격의 시그널이었던 거죠. 맞아요. 저 사람 언제 어디서 또 볼 줄 알고 맞아요. 떨어뜨릴 사람한테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면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그렇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빠이빠이인데 경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바뀌고 나서 좋은 결과가 확 왔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경쟁자보다 제가 더 나은 점을 어필해서 솔직히 말해서 CR도 안 먹히겠다라는 느낌이 왔거든요. 특히 아나운서 시험 같은 경우는 매년 시험이 열리지도 않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면은 이미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지역사든 아니면은 케이블이든 이미 방송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 사람들 앞에서 1년도 안 된 제가 더 잘해요를 어필하는 거는 딱 봐도 웃을 것 같아서 MBC 시험 때는 어차피 될 대로 되라가 돼버리고 차라리 내가 어차피 3년 5년 시험을 볼 거니까 첫 시험 때는 요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때 걔가 이렇게 변했어? 라는 그런 인상이라도 남겨놓자. 정말 단순하게 복장이든 뭐 머리 스타일이든 그런 것도 저는 다 거꾸로 갔어요. 네. 흔히 남자 아나운서라고 치면은 깔끔하게 다려진 뭐 맞춤 정장에 올린 머리 이런 건데 아무리 제가 옷을 입어봐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빠 정장 빌려 입은 애 같고. 그래서 셔츠 타일을 그냥 빼버렸어요. 티셔츠 위에 그냥 블레이저 자켓 하나 입고 하고 머리도 뭐 지금도 좀 내리고 긴 스타일이고 제가 짧은 머리 워낙 안 해봤어서 다 내리고 갔거든요. 오히려 좀 컬을 넣고 그리고 시험장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대기하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온 애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2년 3년 경력을 가지고 되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뭔가 엉성한 애가 그럴싸하게 했을 때 저는 더 눈길이 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먹혔다고 너무 느낌이 온 게 예를 들면 아나운서 시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앞에 바르게 대칭이 맞게 서서 원고를 보고 앞에를 보고 이렇게 시선 처리하는 건데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또 생각을 해본 거죠. 정말 이 시선 처리가 중요할까? 결국엔 비디오, 오디오를 보려고 하는 건데 왔다 갔다 하면은 오디오도 제대로 못 읽을 것 같으니까 오디오에만 집중을 하자 해서 눈인사를 해서 비디오 보여주고 저 왜 시작 안 해? 해서 다 쳐다보게 만 다음에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원고만 읽었어요. 우와. 근데 그러고 카메라 테스트를 합격을 한 거예요. 우와. 거의 700명 정도에서 한 10명 정도로 된 거를 보고 거기서 자신감을 일단 크게 얻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인 그런 안내서에 이런 거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써 있는 게 아닌 이상 준비생들끼리 서로 규칙을 만들고 그런 게 너무 많아 보여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영환 아나운서가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되어 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일단 제목 자체가 언더독이라는 게 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팀이나 선수에게 사람들이 오히려 응원을 해주고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역전을 하는 현상을 이제 언더독 현상 혹은 언더독들이라고 하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드러났을 때 이거를 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완전 역발상을 하게 된 거죠. 강점이 약해서 주눅들 게 아니라 강점이 쓸모가 없으면은 약점으로 한번 승부를 해볼까? 와. 그래서 계속 역발상을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좀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구성 능력을 어필하시면서 시청자의 마음을 즉각 사로잡으셨잖아요. 네. 첫 프로그램부터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던 비결. 네. 저는 알고 있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화 뉴스를 배정해받게 됐는데 저는 아카데미 경험도 없고 뉴스 이런 것도 안 해봤어서 내가 정말 뉴스를 잘 전달한다라는 걸로 돋보이기는 어렵겠다. 뭘 할 수 있을까? 전달이 아니면은 다른 거.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춤을 춰버린 거죠. 솔직히 말하면 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도 맞아요. 네.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할 때도 프리한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서 네네. 일단 프리를 한 아나운서들부터 분석을 했어요. 전현무 선배, 장성규 선배. 저는 스타 고이든벨에서 그 루시퍼 추고 이랬던 게 아주 기억에 남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고 엉성하더라도 뻔뻔하게 하는 거다. 어색하지만 내가 춤을 춰보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고 그걸로 설득을 해봤어요. 제 또래 친구들 아침 뉴스 안 봅니다. 뉴스 때 말춤을 추면서 등장했거나 그런 장면들이 먼저 나오고 사람들은 그런 것부터 반응을 한다. 그래서 속칭 말하는 제가 어그로를 끌어보겠다. 뭐 춤을 추던 성대모사를 하던 저에게 딱 3초만 주시면 그 3초 동안만 무언가를 하고 흔들림 없이 전달에 최선을 다할 거고 이 뉴스의 보도가치에 훼손을 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임하겠다. 리허설을 한번 해봐라 해서 뭐 춤도 춰보고 오징어 게임 오이남 할아버지 성대모사도 해보고 그랬어요. 사실 리허설 때 하고 내가 뭐 하는 거지? 너무 뻘쭘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AD분들이 저희 센터장님이 이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들어봤다. 그 정도만 해도 이 보도국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고 혁신이고 골 때리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저도 막 표정으로 되게 상큼하고 몰입해서 아이돌처럼 이걸 못 치니까 완전히 그냥 무표정으로 춤을 췄거든요. 그러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네.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메시지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아나운서 됐다더니 왜 이러고 있냐. 봤더니 제가 블랙핑크 춤을 하나를 춘 게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런 유머 페이지들에 올라가면서 네. 막 블랙핑크의 새로운 멤버 이렇게 막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Z세대로서의 그런 장점, 통통 튀는 개성도 보여주셨고 제가 선배였다면 잘 뽑았군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부담도 있었어요. 제가 Z와 M 사이에 되게 걸쳐있거든요. 제가 96년생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1, 2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뭐만 하면 영환이는 Z니까 Z세대 이런 거 좀 그렇나? 사실 이 Z 프레임이 끼워져 있어서 저도 모르게 더 특이한 걸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되게 부담스럽죠 그거.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조금 의아한 걸 하면은 네. Z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는 것도 있고 조금 의아한 게 잘 되면 역시 Z는 다르다. 색안경을 누군가 나에게 갖고 있으면 역이용하시네요. 그걸 역이용하는 것도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띄울 수 있는 도구로 참 잘 활용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귀인을 붙잡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 다뤄주신 게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내가 이걸 알았으면 인생의 멘토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되게 수줍어서 그냥 넘어갔던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으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내가 뭔가를 받을 생각을 하기 전에 차라리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흔히 얘기할 때 멘토는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멘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뭔가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소비자의 시선에서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고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귀엽네 그래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니 막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저를 어여삐 봐주신 것 같아요. 귀엽다. 저 괜찮아요. 잘해요. 당당해요. 저 멋지죠?가 아니라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떳떳할 때 성취하신 분들이 자신의 어렸을 때를 회상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좋게 봐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귀여움이란 포인트는 200% 공감하고요. 전 사람한테 영순위로 뽑는 매력 포인트 귀여움이거든요. 그 매력이 최고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좋더라고요. 조언을 해주셨을 때 감사를 하고 그거를 다시 피드백을 드리는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특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처음에 마주했을 때는 단 한마디만 주고받는 거에 만족을 해요. 저는 정말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분명 나를 까먹을 거다. 그렇지만 질문을 하나 해놓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조언을 딱 한 가지만 해줘라. 멘토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나만 들어놓고 그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던 거를 다음에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기억하세요?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순간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쵸. 기억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자리에서 이런 거 여쭤봤을 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가 크지 않아도 돼요. 다음에도 또 하나를 이룰 거를 약속드리는데 하나만 더 조언을 해줄 수 있냐가 될 수도 있고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가 그 다음에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관계가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소통의 포인트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어떤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그걸 다시 한번 내가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귀담아 듣고 귀히 여겼다는 거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공해주고 동기부여와 자기개발을 설파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를 의심하는 순간들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사례 하나하나를 구체적인 케이스로 듣게 되면은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하나의 변화가 그분들의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아낌없이 표현하시는 거. 메일이 하다못해 답장이 안 오더라도 그럼 본인 스스로도 맞아. 뿌듯할 것 같아요. 맞아요. 답장 안 오는데 괜히 썼어 이렇게 생각 안 되고 그걸 음. 정리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뭔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액션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타리만 넓어지지 진짜 내 지인이 없는 느낌인 거죠. 허무함까지도 느껴보고 나서 이제 저도 나다움을 그때 쌓아가기 시작했고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험담을 하거나 안 될 거라고 하거나 부정적인 회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